1963년 여름, 박정희는 박상길이 대필한 국가와 혁명과 나의 원고를 작가 김팔봉에게 주어 감수를 받아본 뒤 박씨에게 돌려주면서 이렇게 말하더란 것이다. 퍽 좋습니다. 다만 원고 중에 내가 표시한 2페이지만 삭제해 주십시오. 어쩌면 꼭 제 마음속을 다녀오신 것처럼 정확하게 써주셨습니까? 큰 수고를 했습니다. 이 책은 1963년 9월 1일자로 출판됐다. 사륙배판 293페이지에 정장 5,000부, 보급판 5,000부. 박정희는 선거를 앞두고 자신의 정치 철학과 국가 근대화에 대한 소신을 밝히고 싶었던 것이다. 이 책은 박정희의 생각을 가장 정확하게 기록한 것으로 평가돼 지금도 자주 인용되고 있다. 이 책에는 국가 원수의 글로서는 너무 솔직하게 자신을 표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대목도 많다. 땀을 흘려라 돌아가는 기계 소리를 노래로 듣고 2등 객차에 불란서 시집을 읽는 소녀야 나는 고운 네 손이 밉더라. 우리는 일을 하여야 한다. 고운 손으로는 살 수 없다. 고운 손아 너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만큼 못 살게 됐고 빼앗기고 살아왔다. 소녀의 손이 고운 것은 미울 리 없겠지만 전체 국민의 1% 내외에 저 특권 지배층의 손을 보았는가. 고운 손은 우리의 적이다. 위의 시는 박정희의 자작이 아니고 다른 사람의 시를 인용한 것이다. 노동운동가의 시 같은 느낌이 들 정도다. 박정희의 국가근대화는 그의 이런 반골 정신에 기반을 둔 건설이었기 때문에 대기업 위주의 경제발전 전략을 추진하면서도 농민, 노동자, 소외층에 대해서도 신경을 썼다고 보는 사람들이 많다. 박정희는 국가와 혁명과 나에서 다가오는 선거를 통한 민정이양 방식을 적극적으로 옹호했다. 단 한 명의 사망, 단 한 명의 부상도 없이 혁명의 전 적대 세력을 대등한 위치에 개방하고 순리와 자유경쟁의 원칙에서 혁명의 결실을 시도한 예가 세계 혁명사의 그 어느 대목에 있는가. 박정희가 이 책에서 가장 역점을 두어 비판한 것은 민주주의를 실천이 없는 구호로만 외치는 구정치인들의 위선성이었다. 진정한 민주주의는 건전한 경제적 토대 위에서 확립될 수 있다. 또 건전한 민주주의는 진실과 정직과 법률 본위의 정치적 토대 위에 설 수 있는 것이로되 우리의 그것은 허위와 과장과 부패, 무능, 독선으로 미비되어 민주주의의 허점을 역이용해서 왜곡된 위장민주주의를 조장해놓았다. 우리의 민주주의는 일부 한정된 지식층에 전매 특화된 완상물이거나 직업 정상배의 생활 미천처럼 되고 국민들에게는 불평의 배출구처럼 오용되고 있다. 박정희는 근대화 혁명의 공식을 기성세력층 대 국민의식과 군인의 힘이라 설명했다. 군인이 권력 기반 또는 정치적 안정을 제공하여 국민들의 자립 의지를 살려내고 조직화한 뒤 그 힘으로써 구정치인으로 대표되는 기성, 수구 세력을 약화시키고 새로운 국가를 건설한다는 전략이었다. 박정희는 군인에 의한 혁명이 국민혁명, 즉 근대화 혁명으로 발전, 승화되어야 한다는 말을 되풀이했다. 어떤 사상적 지도자로 자처하려는 위인은 4.19 혁명을 대낮의 공사에 비하고 5.16 혁명을 밤의 거사에 비유하여 이 혁명의 흠을 잡으려 했지만 여기서 명백히 지적하려는 것은 시각이 밤이 아니고 새벽이었다는 사실이다. 새벽. 그것은 바로 이 혁명의 목적을 상징하는 시각이다. 민족의 여명, 국가의 새 아침, 김포의 혁명 가도, 30대의 청춘을 민족에 걸고 오직 한 나라의 운명을 바로잡으려던 저들 모습은 눈물겹도록 성스러운 인간상이었다. 흐르는 한강을 내려다보며 본인은 그 강물이 어제 흐르지 않던 새 물결이었음을 깨닫기도 했다. 박정희는 군사혁명으로 정권을 잡았을 때 마치 불이 난 도둑맞은 폐가를 인수했구나 라고 생각했다고 했다. 그는 1961년도 예산의 52%가 미국 원조에 의존하고 있었던 것을 가리키면서 한국에 대한 미국의 발언권은 52%를 차지하고 동시에 그것은 한국에 대한 미국의 관심도를 나타내줬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러고도 우리는 과연 독립된 자유, 민주주의의 주권국가라고 자부할 수 있을 것인가?
참으로 딱하고 기가 막힌 일이 아닐 수 없다 라고 했다. 그는 또 이런 격한 표현도 서슴지 않았다. 요컨대 해방 후 19년간의 총결산, 그것은 얻은 것보다는 잃은 것이 더 많은 반면에 단 하나의 소득이 있었다면 덮어놓고 흉내낸 식의 전른발이 직수입, 민주주의의 강제의식이 있었을 뿐이다. 피곤한 5천년의 역사, 전른발이의 왜곡된 민주주의, 텅 빈 폐허 위에 서서 우리는 과연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박정희는 그러나 자유민주주의의 불가피성을 부인하지는 않았다. 우리는 공산주의를 반대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원칙으로 함에서는 벗어날 수 없다. 민주주의의 신봉을 견지하는 한 여론의 자유를 막을 수는 없다. 토론의 자유 속에서 혁명의 구심력을 찾아야 하는 혁명. 그것은 힘이 들고 어려운 일이다. 1963년 정치의 계절. 정권을 놓고 치열하게 벌어진 정쟁의 소용돌이에서 박정희가 한국인과 한국 정치를 다루는 원리를 고되게 배우고 있던 바로 그때 경제계에서도 한 거인이 등장하여 시련은 있어도 실패는 없다면서 거보를 내딛고 있었다. 불도저와 크레인으로서 우리 국토의 풍경을 바꿔놓게 되는 정주영은 1963년 현재 박정희보다 2살이 위인 48이었다. 그는 박정희가 만든 조국 근대화란 무대의 한 주인공이 될 운명이었다. 박정희가 정주영을 만들었고 그 후 정주영은 박정희와 대한민국을 더욱 크게 보이도록 할 것이다. 냉철한 혁명가의 창조물인 국가건설이란 시대정신을 우리 민족이 일찍이 경험해보지 못한 속도와 스케일 감각으로 구현하게 될 기업인 정주영은 개발연대의 중심 업종인 건설업을 통해서 근대화의 현장에 나타난다. 박정희는 1962년부터 시작된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기간 중 여러가지 정치적 어려움을 무릅쓰고 도로, 댐, 발전소, 항만 등 사회 간접 자본에 집중적으로 투자했다. 1962년에는 정부 총투자의 53.3%, 1963년에는 38%, 1965년에는 39.3%, 1966년에는 37.1%를 투자했다. 이에 따라 이 기간의 건설업 매출액의 연평균 성장률은 17.4%를 기록, 국민 총생산 성장률의 2.3배나 됐다. 1960년부터 이미 국내 최대의 건설업체이던 현대건설은 이 기간에 건설업 평균 성장률보다도 4배나 빠른 연평균 72.3%의 성장률을 보였다. 고정급료를 받는 종업원 수는 1962년에 200명에서 1966년에는 846명으로 불었다. 사장은 정주영, 부사장은 동생 정인영, 상무는 정세영, 이명박은 1965년에 해외 파견 사원으로 입사했다.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기간에 올린 현대건설의 매출액 가운데 90% 이상이 정부가 발주한 공사였다. 제2, 제3 한강교, 강화교, 거제대교, 부산 감천화력, 영월화력, 군산화력발전소, 진해 사비료공장 부두 건설공사, 울산 부두 확장공사, 춘천 발전댐 등의 건설 목록은 세월이 흐르면서 한없이 길어져 간다. 정주영은 현대그룹의 저력과 경쟁력의 그 원천을 경쟁과 실현의 현장인 건설업에서 단련된 기업 체질로서 설명하곤 한다. 그는 건설업에서 단련된 경영자는 어떤 환경에서도 성공할 수 있다고 말한다. 정주영은 조선업도 쉽빌딩이란 말 그대로 건설업의 일종으로 파악하여 성공시켰을 정도로 건설업에서 터득한 노하우를 다른 업종으로 확장한 기업인이다. 건설업에서 요구하는 경쟁, 시간 단축, 기동성, 집중성, 규율, 임기응변은 바로 압축 성장 시대에 필요한 한국인의 특질이기도 했다. 정주영은 사원들에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다. 건설업이 가장 어려운 사업입니다. 생리, 언어, 국적, 습관, 그리고 이해관계가 다른 사람들을 끌어모아서 더구나 일이 끝나면 뿔뿔이 흩어지고 말 사람들에게 의욕을 불어넣어가지고 그것도 자연의 모든 악조건과 싸워가면서 이윤도 내고 동시에 경험과 기술을 축적하여 다음 공사로 가야 하는 모든 과정이 일반 제조업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건설 현장을 성공적으로 치른 사람은 어떤 일을 맡겨도 성공할 수 있다. 이렇게 확신합니다. 1962년 정주영은 미국 국제개발처 AID 차관 425만 달러를 도입해
단양의 시멘트 공장을 착공했다. 연산 20만 톤 규모였다. 차관 도입에 따른 원리금 상환을 정부가 AID 측에 보증하는 방식이었다. 정주영 사장은 이젠 매주 일요일이면 청량리역을 출발하는 중앙선 야간 열차에 몸을 실었다. 단양 건설 현장 근무자들은 금요일 오후부터 호랑이 오나 하고 묻고 다니곤 했다고 한다. 정주영은 어느 날 기차에서 잠에 들었다가 단양역을 지나친 뒤 깨어나 달리는 열차에서 뛰어내렸다. 캄캄한 밤을 더듬어 징검다리를 건너고 산골길을 30리나 걸어서 새벽에 현장에 도착했다. 호랑이가 현장에 안 올 줄 알고 느긋하게 아침을 먹으려고 식당에 들어서던 사원들은 들이닥친 호랑이의 얼굴을 보고는 기겁을 했다. 호랑이가 현장을 떠나면 직원들은 공습경보 해제라고 외쳤다고 한다. 매주 일요일 동료만으로는 성이 안 찬 정주영은 수시로 전화를 걸어 예열실 슬라브 콘크리트는 쳤는가, 밀실, 바닥 콘크리트는 했느냐는 식으로 질문을 해댔다. 어느 때는 담당자가 아닌 직원이 전화를 받고 모른다고 대답하다가 정주영의 고함에 수화기를 놓아버리고 도망친 사건도 벌어졌다. 정주영은 서울 원효로에 있던 중기 공장에는 매일, 어떤 날은 하루에 2번도 들러 아침에 다녀갔으니 내일 오겠지 하고 지시받은 일을 내일로 미루고 있던 직원들을 혼비백산시키기도 했다. 일과 시간에 대한 정주영의 다음과 같은 수레는 개발연대의 행동 철학이기도 했다. 나는 아무리 어려운 일에 지시해도 긴 시간을 안 준다. 내일 아침까지 해놓으쇼. 시간을 길게 주면 내일 글피로 밀어놓고 다른 일을 계속하다가 발등에 불이 떨어져 후다닥 지시한 일에 들러붙어 만들어내기 때문에 졸속이 뻔한 쓸모없는 결과가 되기 십상이다. 난 누가 뭐라든 내 철저한 확인과 무서운 훈련, 끈질긴 동료가 오늘의 현대를 만들었다고 믿는다. 선진국을 따라잡자면 그들이 쓰는 10시간을 우리는 20시간, 30시간으로 늘려 시간을 극복하는 것과 유능하고 진취적인 경영자들을 키워내는 외에 다른 길이 없다. 매일이 새로워야 한다. 어제와 같은 오늘, 오늘과 같은 내일을 사는 것은 사는 것이 아니라 죽은 것이다. 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새해를 맞아서 조갑제 TV가 새로운 시도를 하겠습니다. 구글에서 제공하는 유튜브 채널 멤버십 제도입니다. 쉽게 말하면 조갑제 TV 회원 제도입니다. 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벌써 조갑제 TV 구독자가 35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아이슬란드 인구와 같게 되었으니까 앞으로 이 커뮤니티를 활성화하고 상방향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구독 버튼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이 채널 멤버십 제도는 유료입니다. 유료인데 등급을 3등급으로 나누어서 특혜를 드리는데 구별이 있습니다. 조갑제 TV 첫째 친구, 월 12,000원 내시는 분들을 친구라고 부르기로 했습니다. 이분들에게는 회원 전용 동영상을 제공을 합니다. 별명을 조갑제가 답한다라고 했습니다. 논란이 되는 사실 등에 대해서 저에게 질문을 해주시면은 제가 성실하게 답을 하는 동영상입니다. 그 다음 등급이 동지입니다. 동지는 월 3만 원 내시는 분입니다. 동영상을 선공개하는 혜택을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앞에 회원 전용 동영상은 기본적으로 받으시는 것이고 동영상 선공개, 미리 궁금한 동영상을 보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가 월 6만 원 내시는 분들을 전우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분들에게는 친구, 동지들이 누리는 혜택 플러스 이 전우에 가입하신 분들의 성함을 물론 필명이겠죠. 언급을 하고 조갑제의 교양 강좌 동영상을 보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단연간의 취재 경험을 토대로 한국 현대사의 비화라든지 세계사 산책, 여행 가이드 등 깊이 있는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친구, 동지, 전우 분들에게는 배지가 제공됩니다. 여러분들의 성함 옆에 붙어서 색깔이 바뀝니다.
한 달, 두 달, 6달 이런 식으로 회비를 내는 기간에 따라서 색깔이 바뀌는 디지털 배지를 제공해 드립니다. 여기 회원에 가입하지 않는 분들에게는 불이익이 없습니다. 지금처럼 무료로 동영상을 시청할 수 있습니다. 여기 동영상 가입 절차는 별도의 공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버튼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